아직까지 연락을 안 해가지고 이제 그만 진상이 이제 좀 수그러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2014년 겨울에 12월에 저희 나라에 최초 리트키아가 상륙을 한 거예요. 광명에 혼자 갔죠 또. 왜냐 원래 이래서 하시게 됐구나. 그러면 작가가 되신 계기가 그냥 써봤는데 누가 합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작가가 돼요.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귀한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작가님 오늘 뭐 질문하시거나 했을 때 재산을 드릴 거죠? 선물은 따로 준비 안 하신 것 같고 개인 재산을 나눠드릴 거죠? 원래 뭔가 이게 질문하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이 간단한 선물을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해 주시지. 아니에요. 그거를 또 먼저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자, 오늘 그 김희경 작가님 쇼룸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임해문고, 중원문고 포함해서 지금 북토크를 진행한 지 벌써 10회가 훨씬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달은 또 권일용 작가님 북토크가 준비가 되고 있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올해 북토크를 이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내 작가님들만의 엄청난 이런 특징이 굉장히 있으신데, 저는 김혜경 작가님을 책을 읽고 굉장히 섬세한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소설을 쓰는 김의경이고요. 소개를 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작품은 2014년에 청춘파산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18년에 이 쇼룸과 콜센터라는 소설을 출간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아마 에세이가 한 권이 다음 달쯤 출간이 되고요. 또 소설은 아마도 내년쯤 출간이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한 10분이면은 이 동네에서 산지 지금 한 4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또 태평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아, 태평동이 성남에 있는 동네 이름인가요? 여기 태평동 아닌가요? 아, 저잘 몰라요. 여기 태평동인가요? 요즘 도로명 주소를 하니까 태평동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그 태평동 주소. 그러면 성남에 그러면 댁도 지금 태평동이신가요? 네. 성남 태평동이 나온 최고의 작가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혜경 작가님은 지금 남자친구 있으세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간만에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설레고. 네, 그럼 앞으로 남친구 만드는 걸로 결혼과 열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네, 김혜경 작가님은 2014년도에 한국경제 청년 신춘문예 장편 소설 청춘 파산이 당선되면 등단했다. 라고 했는데 그때쯤이 2014년도면은 시간이 지금 조금 한참 흘렀는데 글 쓰시는 거 외에 뭐 다른 일도 또 하고 계시나요? 그때는 그때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춘문예 당선 홍보를 그 콜센터에서 받았어요. 오, 어떤 콜센터 말씀하시죠? 저 콜센터 그 피자 주문 콜센터였는데 예, 제가 어디라고 굳이 말은 하지 않겠지만 거의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피자 땡? 배달하는 피자 땡. 거기서 이제 그날이 2013년 12월 23일 시간이 12시는 넘고 한 2시쯤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블랙 컨슈머한테 시달렸어요. 그리고 막 너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그날 따라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를 한 일주일 동안 좀 괴롭혔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말꼬투리 잡아서 막 괴롭히는데 이제 사과를 한 100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가 오빠가 웃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네. 다 다시 해야 돼요. 빵 터진 처음부터.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얘기하다가 네. 빵 터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서 그 너 상사를 바꾸라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죄송하다 하다 웃었다 하면서 빨리 해고하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아,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막 본사에 전화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그 일주일 동안 죄송하단 말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좀 그만두고 싶다 생각할 때 이제 그 사람 며칠 연락을 안 해가지고 이제 그만 진상이 이제 좀 수그러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12월 23일 저는 이번에도 신춘문예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10년째 응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진상국에 전화를 받으면서 은근히 기다렸죠. 청춘파산을 내놓고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름의 또 이제 자신감이 조금. 근데 그 사람만 전화를 해가지고 저 확인을 했더래요. 그 김의경이라는 사람 해고를 했냐? 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좀 저는 원래 그런 걸로 막 울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울컥하고. 걔왜 그렇게까지? 그것도 그 사람 잘못한 거였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쵸. 원래 보통 네. 그런 진상들이 본인이 잘못해요. 그 네. 불쌍한 사람들이죠. 응. 네. 그러면 막 전화해서 막 소리고래 지르고 잘못했어 안 했어 너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하는 거야 이런 말 막 하거든요. 뭐 평생 콜센터에서 일해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악담을 퍼붓고. 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콜센터 상담사는 되게 좀 우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나 스스로도 평생 평생 방송국에서 일해라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욕을 할 맞아요. 때. 평생 청와대에서 일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네, 평생 진상짓이나 해라 그러죠. 네,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거에 지금은 감정 노동자 보호법인가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네. 요즘은 전화하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고운말을 쓰세요 뭐 이런 말을 맞아요. 아, 그러면 그런 게 2014년도에는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없었고 아. 하여튼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생긴지. 제가 저 콜센터를 출근할 때쯤 이제 그 해인가 생겼어요. 네. 노동자 보호법이. 그래가지고 그 상사가 너 해고했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김의경이란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무슨 이름 쓰지? 그래서 안녕 뭐 무슨 피자 김순경입니다. 김전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름을 계속 바꿨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 확인하기 계속 전화를 해요. 아. 그 상담사 직원이 한 100명 있으면 한 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또 김혜경을 했다가 또 이제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게 즐거운가 봐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구나. 근데 네네. 그러고 있는데 여기 모르는 번호가 핸드폰에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네. 등단을 근데 했다고 예. 얘기를 근데 해주셨네요. 뭔가 제 느낌에 혹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 밖에 나가 받았어요. 건물 바깥으로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혼날 수도 있는데도 나왔더니 그 기자인 거예요. 한국경제신문 기자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선되고 금방 또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또 1월 1일이 특수라서 거기는 막 갑자기 그만두면 봉급을 뭐 100%안 준다 그래가지고 한 좀 며칠 더 일하다가 한 1월까지 좀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 소설을 그 이후로 좀 콜센터라는 소설을 쓰게 됐고 오늘 쇼룸 얘기하러 왔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의 태평동이 낳은 김혜경 작가님은 10년 동안 글을 쓰시다가 2014년도 12월 23일에 한국경제에서 전화를 받고 청춘 파산이 당선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셨죠. 그게 진짜 진상 같은 손님과 함께 콜센터에서 힘들게 있었지만 여간 그런 경험을 하셔가지고 일단 등단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콜센터 책을 쓰셨어요. 그 진상 덕분에 이름이 이사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 소설이 당선돼서 저 소설의 상금으로 태평동에서 전셋집을 제가 샀거든요. 네. 빚도 안 내고. 네. 전셋집 사신 얘기까지. 작가님 제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조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이제 쇼룸 집필 과정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 제목을 결국은 정하신 건 작가님이신 거죠? 네. 네. 간단한 집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춘파산 내고 나서 그게 소설이 또 막 잘 써지고 이렇지 않고 막 좀 방황을 했어요. 막 이렇게 뭘 쓰지 막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2014년 겨울에 12월에 저희 나라에 최초로 이케아가 상륙을 한 거예요. 광명에. 혼자 갔죠 또. 왜냐 제가 남편하고 제가 결혼을 한 2009년에 하여튼 남편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저희가 혼인신고를 11년인가 하고 결혼식 못했어요 아직도. 아 진짜요? 네, 이제 할 계획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한 몇 년 뒤에 하자 이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계속 뭐 이렇게 반지하집을 막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네. 반지하집 월세. 그러다가 저 상을 타서 이제 전세로 바뀐 거예요. 조금 나아진 거예요. 저 상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5천이었어요.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네, 5천만 원. 네. 예, 근데 서울에서는 그 5천으로 전세집도 못 구하니까 여기 경기도로 제가 경기도에서도 사실 구하기 힘들었고 저희 엄마가 발품을 막 팔아서 저희 엄마 친구가 부동산을 그 동네에서 친해진 부동산 아줌마가 싸게 이렇게 좀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적적으로 네. 전세집, 전세집을 샀는데 지금 작가님 쇼룸 집필 과정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네, 네 계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았으면 쇼룸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아, 그 나오는 네. 전반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삶이랑 이렇게 직결돼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주로 실제 경험담을 많이 쓰시나요? 글을 쓰실 때? 그러면 그럴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이름을 직접적으로 넣을 수도 없고 정말 내 일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좀 특별히 조심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요즘 뭐 그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떤 재현 윤리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대 남자친구하고 사귄 이야기를 다 되게 디테일하게 쓴다. 그러면 그건 내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의 경험이기도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가공을 하고 최대한 좀 묵히는 시간을 사실 좀 두는 것 같아요.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생선을 날 것으로 잡아가지고 막 회를 쳐가지고 먹으면 내 딴에는 되게 맛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피비린내가 나고 아 맞아요. 이게 또 건강에도 안 좋아요. 끓여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그 재료를 가져다가 네. 이렇게 좀 간장에도 좀 재려보고 조미료도 치고 끓이고 그런 과정을 통하면 훨씬 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거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창작자인 저에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콜센터도 2014년도 일을 하셨지만 그 소설 내신 거는 2018년도 이시고. 왜냐하면 바로 안 써지더라고요. 네네네. 예. 바로는 써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잘. 어. 써도 이상하게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김영규 작가님이 단독으로 내신 책은 3권이고 총 또 여러 가지 합해서 총 8권 정도 책을 내셨는데 작가님은 타고 나신 거죠?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쓰셨나요? 글 쓴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왜냐하면 쓰지도 않으니까 솔직히. 뭐 글을 쓸만한 일이 뭐 글짓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내 선생님이 너 글 잘 썼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누구 가끔 그런 거 하다 누구 잘 쓴 상도 받은 기억도 솔직히 없고. 진짜요? 네, 그러니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들어갈 생각도 안 해보고. 안 했고. 네, 그러면 언제부터 글을 쓰신 거예요? 정말 저는 문제를 쓴 건데 제가 이제 20대 집안이 망해가지고 좀 몇 년 늦게 들어갔어요. 너무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망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에 국문과에 편입을 합니다. 네. 네, 그것도 편입도 제가 국문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거의 국문과 말고 저쪽에 일본학과 이런데 거기가 됐으면 했어요. 저 외국어를 배워 외국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런 채권자들이 막 찾아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거기는 떨어지고 여기가 된 거예요. 국문과가. 아 그러면은 붙은 김에 그냥 하신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소설 읽는 것 좋아하고 했죠. 네. 그래서 국문과를 넣었지 뭐 딱히 그러니까 문학 쪽이면 상관없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 언어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천재 아닌가요? 그 글 쓸 생각도 없다가 그냥 된 김에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되시고 거기 딱 들어갔더니 대학 신문에 무슨 신문이 문학상 거기 50만 원인 거예요. 그 당시 50만 원이면 큰 돈이고. 그 50만 원이 받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주일 동안 소설 한 3개 써서 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쉽게 뚝딱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굳이 제주라면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쓰냐. 근데 저는 제가 워낙 좀 소다스럽고 그래서 칸을 쉽게 외우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뭔가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그런 아이. 그래가지고 그거 했더니 그때 교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소설 써보지 않겠니? 아, 네. 그래서 하시게 됐구나. 그러면 작가가 되신 계기가 그냥 써봤는데 공부가 합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작가가 되고. 그럼 어릴 때는 원래의 꿈은 뭐였을까요? 원래는 오히려 저는 뭐 그냥 다른 친구들 다 막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때 제가 아는 직업이 워낙 몇 개 없으니까 선생님 한다면 뭐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 이런 쪽으로 생각을 선생님은 뭐 장래희망 써오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써냈어요. 막 그렇게 절실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그리고 그때 드라마에 무슨 통역사가 나왔어요. 그런 거.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통역 그런 일을 하셨었어요. 네. 영문과를 그러니까 약간 아버지가 문학을 전공하셨고 그런 게 아마도 조금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사실 타고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쇼룸을 쭉 보면은 이케아도 나오고 다이소도 나오고 그리고 뭐 그 고시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배경들이 막 나오는데 물건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작가님은 자체적으로 무력이 있는 편이신지 물건 사고 막 이렇게 워너비 같은 거 위시리스트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그 물욕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이 자연스럽게 돈이 없으면 그게 막 사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돈 없으면 더 갖고 싶잖아 막. 그래서 원래. 다이소에 갔나? 아 다이소에. 예, 다이소. 다이소요 다 있죠. 네. 거기 가서 막 소비해도 죄책감이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요. 막 아. 담아도 2만 원? 아 그럼 처음에 그 썼던 그 부분들도 다이소에서 막 하고 했던 것도 본인의 감정들이 좀 많이 이입이 된 거네요. 예, 그거는 아마 좀 자정적인 느낌이 아무래도 그때 거기 뭐 영환이 우리 남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다이소에서 많이 사와서 생활을 영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작가님만의 어떤 글의 특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삶에서 많이 끌어올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SF 이런 소설도 많고 장르 소설 그런 건 되게 어떤 SF 이런 건 과학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다라면 제가 소설 쓰는 방식은 그런 되게 막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제 삶에서 거의 다 물론 제가 취재도 적극적으로 해요. 필요할 때는 가서 막 하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지금까지는 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쇼룸, 콜센터, 청춘파사는 뭐 제가 딱히 그렇게 물론 쇼룸은 이케아에 엄청 자주 갔죠. 근데 그게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제가 그 당시 제 삶의 공간에 불만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맨날 거기 가가지고 거기 막 앉아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살면 나 되게 잘 쓸 것 같고 막. 여긴 내 집이고 네, 내 거고 네. 막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주로 청춘파산 쇼를 청춘파산도 본인의 주된 이야기들이 들어갔나요? 아까 집이 망했다 하셨으니까. 네. 지금은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 살아오신 삶이 굉장히 고단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아버님이 문학을 하셨다고 했고 글을 쓰는 분이나 또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타고나는 게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없던 게 갑자기 생겼으니까 우리 다 글씨를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이런 글은 진짜 작가님만을 쓰는 글이시잖아요. 진짜 없는 신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작업은 하루 중 시간대 언제쯤 하시나요? 이게 참 뭐 누구는 24시간 한다고 농담을 하던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자꾸 늦게 자게 돼요. 이게 왜냐면 12시에서 한 2시부터 잘 써지더라고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주로 밤에 쓰시네요. 예, 그래서 어제는 3시 잤나? 그러면 그 다음날 10시 일어나면 참 잘 일어난 거고 막 12시 일어나면 되게 불쾌해요. 내가 오늘 한 9시에서 10시? 좀 일어나서 또 그 집안도 좀 치우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또 들어와서 한 2시간 컴퓨터 앞에 뭐 앉아 있다가 또 뭐 저도 뭐 넷플릭스도 보고 네. 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또 산책을 나가요. 또 들어와서는 몇 독서도- 마리인데요, 강아지가? 3마리. 3마리. 이건 교대로 한꺼번에 안 데리고 나가고 한 마리씩 교대로. 네, 2마리 1마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 걔네들이 서로 싫어해서 아 진짜? 네.
진짜 서로 싫어하는 강아지들을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주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글을 쓰기 위해서 일상 그냥 사는 거 말고 또 특별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사는 것 말고도 내가 얼마든지 좀 잘 알면 막 소설이 잘 나오는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게 막히거더라고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30대 때 오히려 쓸 게 많았고 이제 조금씩 내가 재료가 좀 고갈이 된다 싶으면 제가 예를 들어 화가에 대해 쓰고 싶다. 그러면 전수민 선생님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죠. 만나서 네. 좀 얘기해달라. 미팅도 하시고, 예. 네, 공부를 하시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잠입 취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만나서 취재를 하자고 해서 하는 것과 또 그건 달라요. 날 것이 아니고 예. 약간 아무래도 가공이 되는 거니까. 직접. 예. 어디 잠입하고 싶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영업 중이라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공장에서 며칠 일을 했어요. 네. 한 달 하려고 땡땡 했는데 공장에서. 단기 알바였는데 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한시도 쉬지 않고 그래서 며칠 하고 여기 삐끗해가지고 누워있어서 못 나갔어요. 네. 근데 대부분 5, 60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쉼 없이 일을 하지? 근데 그 공장이었어요. 무슨 공장인지는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추석 전날까지 일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아줌마들한테 아줌마라 불러요. 근데 네, 아줌마들한테 네, 네. 추석 잘 지내고 오세요. 이런 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한 사람이 한 번도 그런 말을 못 들어봤고 사과 한쪽 못 받아봤고 스팸 하나 못 받아봤대요. 아, 공장에서? 네. 네. 그리고 같이 일을 할 때 의경 씨 좀 빨리 하래. 지금 보고 있대 CCTV로. 아, 감시하고. 나중에 지적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디오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끼리 한 얘기 다 알더라. 뭐 이러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회사 욕을. 회사 안에서는 전혀 안 하다가도. 식당에 가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취재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리얼한 장면이 내가 의도치 않게 잡을 수 있다. 물론 제가 돈이 많으면 굳이 거기 가서 그 힘든 일을 하진 않아요. 저도 좀 생활비를 좀 벌 겸 가는데 되게 힘들죠 정말. 네. 최저시급이었거든요. 완전히 시간도 안 줘. 최저시급인데 쉬지 않고 조금만 쉬어도 이게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잠입하려고 하신 건 아니시지만 공장에서 겪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글에 좀 쓰려고 하시는. 내년에 쓰려고 지금. 네네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뭐 클럽이나 예. 좀 파티장이나 이런 땡 나올 것 화려한 같아. 입댐 입구에서 그래도 뭐 이게 조금 그런 워너비는 없으세요? 뭔가 내가 잘 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 말고 그런 현실적인 거 말고도 저도 20대에 락카페 가봤어요. 아, 나이트클럽 따라 락카페요? 그 졸업식 날 친구들이랑. 락카페. 그럼 연예인의 삶이 궁금하다거나 그런 거 없으실까요? 좀 이상적인.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것보다 공장이나 이런 콜센터나 이런 게 저는 더 아무래도 궁금하고. 좀 그러시구나. 더 가까워서 그렇겠죠? 네네네네.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좀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오신 시절도 있지만 또 굉장히 또 행복했던 시절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유년은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유년 시절에 그렇게 막 오히려 부유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오히려 지금 생각했을 때 그 학급에서도 뭐 유년이나 초등 시절 강남에 살았어요. 네. 개포동 그쪽에 살고 일원동 그쪽에서 제 청초파사에 나오지만 또 고등학교 대치동에서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집이 망했기 때문에 참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반지하 집에 막 발목까지 비도 차오르고 그런 집으로 갑자기 집이 너무 망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크게 하셨었는데 이제 사채도 쓰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되고 저희 가족들이 다 개인 파산 아니면 개인 회생이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신용이 안 좋으니까 그 이후로 자리 잡기가 힘든 거예요. 예. 뭐 신용이라도 좋으면 어떻게든 절약해서 이게 되는데 계속 이 밑바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글을 썼던 것도 되게 지금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약간
어둠의 그림자들이 내려지는 너무 불우했던 환경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근데 외모적인 느낌은 굉장히 부유하고 그래요? 예, 럭셔리, 예, 그쵸. 럭셔리 돈 좀 아니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하면 선물 대신 재산 줄 거죠. 막 그렇게 농담도 했었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좀 바르고 어. 조금 바르고 그러고 나왔죠. 또 신경 멀쩡한 쓰고, 거 입고 나왔죠. 신경 쓰고 나오셨구나. 집에 오면 누더기 막. 그래서 정말 좀 만나면 창피하다고 누가.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신비주의로 잘 남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가난 같아요. 때문이 아니라 게을러서 잘 안 씻고 이렇게 아. 입고 있다가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나온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꾸준하게 그 작가 활동도 굉장히 지구력 거의 뭐 엉덩이로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앉아서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듯이 글을 쓰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매일매일 작업을 하는 편이신데 특별히 뭐 건강 관리 비결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우리 옛날에 뭐 엉덩이 힘으로 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음. 제가 지금은 허리가 멀쩡한데 한 1년간 많이 누워 있었어요. 음. 허리가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이제 삐끗하니까 그러면 또 한 일주일 누워 있고 또 나아지면 또 일어나서 좀 앉아서 쓰고 이게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지는구나. 예를 들어서 저 수술들을 쓸 때만 해도 막 밤늦게 하루에 10시간 앉아 있어도 멀쩡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 홈트를 엄청 많이 샀어요. 네. 막 이렇게 문에다 철봉도 이렇게 달아놓고 어. 한 번도 못하지만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근력을 키우려고 안 하던 운동을 막 집에서 계속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안 하던 네. 운동을 이제 안 시작하셨어요? 하면 책상에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뭐 맨날 이제 강아지들을 산책하는 정도였는데 좀 운동을 하루에 30분이라도 텔레비전 보면서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쇼룸 앞에 나왔던 그 영환이라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지금의 남편은 아니시지만 그러면 그 과거에 그 수많은 한 100명의 애인들 중에 한 명인가요? 아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내용에 다 부합하진 않아도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의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은 그 원형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자꾸 제가 바꾸고 가공을 해서 좀 쓴. 물론 그리고 그 영환이라는 인물이 저희 남편도 조금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딱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분의 특징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그런 인물이군요. 예. 네. 그럼 보통 주인공 이름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그게 어렵잖아요. 네. 저는 맨날 비슷하게 막 나오고 또 가끔 얘가 20대인데 이름을 꼭 우리 때 이름을 갖다 놓고 하면 또 이상해져요. 세대마다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름 정할 때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 네.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연예인 이름을 성을 바꾼다든가 그 나이대에 내가 그리는 캐릭터 나이대로 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90년생한테 무슨 영숙이 이렇게 하면 좀 그거는 이상한 거 너무 작가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냥 뭐 예를 들어 저희 조카들은 요즘 한참 유행하는 이름은 율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이름에 유리, 서유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서 뭐 82년생 김지영처럼 그 당시에 또 뭐 48년생 같은 경우는 순자, 영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조사를 미리 해서 이름을 지을 때 많이 좀 그 세대에 맞는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글을 쓰시는 그 재능도 굉장하시지만 또 작가님만의 또 자기 자랑이 있으실까요? 이거 글 쓰는 것도 어차피 껌이고 나는 또 다른 거 너무너무 잘해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떤 분은 글도 너무 잘 쓰고 그림도 잘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페이스북에도 그런 창작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두 개 다 하느라 약간 에너지가 분산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글 말고 다른 거에 제가 재능이 있다는 생각은 심지어 저는 손재주가 없으니까 공장 가서도 제가 느려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오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손재주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글도 손으로 쓰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도 손재주가 하나가 있긴 있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굉장히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섬세한 작가라고 한 이유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관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해서 쓰는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감정도 느껴지게끔 굉장히 이 시선의 어떤 이동 동선이라던가 그런 거 너무 잘 표현하고 계셔서 제가 섬세한 작가라고 썼거든요. 이 지금 사진에 있는 고양이는 남의 고양인가요? 네, 저 고양이 카페에 가가지고 음. 저도 정말 옛날 사진이라 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지금 여기 독자님들의 뭐 궁금한 거를 잠깐 들어보고 우리가 낭독을 하거나 이런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하시면 재산의 일부를 드리진 않겠지만 네 정말 감사하실 것 선물 같은데 가져가요. 뭐 또 따로 예 하시면 되고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 이렇게 질문하실 분 선물 이렇게 책 선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제 하는 말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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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뭐 질문은, 네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소설 읽다가 되게 실제 같아서 좀 놀라면서 보긴 했는데, 마지막에 작가의 말 이렇게 딱 보다가 뭐 정육점에서 일하는 남편의 이야기, 뭐 예. 이케아에서 찾자고 했을 때 거절했던 남편의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쇼케이스라는 제목의 소설에 담긴 태환이 실제 남편분하고 제일 유사하지 않는가 예, 유사해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유사하고 저희 남편이랑 제가 글쓰기 모임에서 만났어요. 소설아 놀자라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희 거기 들어가려면 이제 소설 하나 제출해야 돼요. 가서 이제 합평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몇 년간 같이 글을 쓰다가 남편이 저희 둘이 같이 최종실에 올라갔어요. 남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2011년에 어디 문예직을 등단을 했었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저는 못하고 그 3년 뒤에 한 거죠. 그럼 한쪽이 되고 한쪽은 또 안 되면 되게 그것도 제가 남편의 소설을 이렇게 출력해 보냈는데 된 거예요. 내가 되게 후회했어. 내가 내 것만 보낼 걸. 그랬었어야 됐는데. 근데 내가 제 것도 출력해 보내고 남편 것도 출력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고 이후로 이제 3년간 사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글쓰기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저 글 쓰라고 자기가 이제 일을 했어요. 나가서. 해보니까 이게 일하고 병행하면 등단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집중이 필요한 일이라서 그리고 뭐 이제 청춘파산이 당선된 그 이후이기도 했고 그때 이제 14년 13년부터 뭐 이렇게 콜센터 당선된 이후로 14년에 남편이 이제 글만 써봐라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또 그 전에 제가 좀 막 이제 결혼식을 하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나 결혼식 따위 필요 없고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고기를 썰게 미경 씨는 글을 써. 딱 저희 남편 정육점에 이런 소설이 나와요. 쇼케이스라는 소설에. 그래서 남편이 한 3년 반 동안 정육점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써는 게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오면 남편이 고기 써는 게 보여요. 집에서 그 CCTV가 집에 있었어요.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이케아에 가자고 제가 남편 그리고 이케아에 들어가서 우리 하룻밤만 자고 오자. 숨어 있다가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끝나면 그 화려한 방에서 하루만 자고 오자 이렇게 말했더니 무슨 뭐 영업 방해죄라는 거예요. 무슨 거기는 집이 아니잖아. 쇼룸이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택침입죄래요. 근데 그런 말들이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막 이케아 갔다 와서 그냥 이거 잊어버리고 다른 소설을 쓸 수도 있었는데 제가 계속 이런 주거나 공간에 대한 저는 결혼 생활이 되게 재밌고 가난한 중에도 되게 행복하고 이랬는데 내가 왜 자꾸 이케아에 갈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고 이케아에 갈 때마다 그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막 생겼어요. 예, 노부부의 모습. 노부부인데 부부 같지 않아. 너무 다정한 거예요. 저분은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노인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 보면은 계약본거라는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을 제가 그 이케아 쇼룸에서 만났어요.
스쳐 지나간 거죠, 저를. 제가 물론 상상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케아에서 가구 쇼핑을 하신 게 아니라 주인공들을 예, 쇼핑해 오셨네요. 그 이케아에 여자 학생들, 젊은 여대생들 같은 20대 여성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제 머릿속에 이제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 예, 그 미진이 나오는 예, 제목이 뭐였지 갑자기? 이케아 소파 바꾸기. 네. 그런 식으로 이케아 쇼룸에 갈 때마다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소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엄청 예리한 질문이셨어요. 역시 대단한 독자님이십니다.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제 목소리가 커서 그냥 방송이 안 들릴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는 소설가가 있으신지 있다면 그분의 어떤 지점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대 때 당신은 어떤 작가 때문에 소설을 쓰게 됐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하루키를 그렇게 많이 말을 했어요. 네. 대부분 다 하루키라고 했어요. 20대 그 당시에 남자들은 특히나 여성도 굉장히 그 당시에 막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너무 고전적이지만 처음에 이제 막 도스토옙스키를 읽었는데 그게 되게 강렬했고 어렸을 때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학창 시절에 김유정과 이효석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 이렇게 이효석 치면 다른 작품들이 막 나와요. 교과서에 있지 않은 작품. 근데 그 당시에 그 도서관에 제가 가가지고 학생인데 고등학교 때 이효석의 분녀 그리고 뭐 김유정의 만무방 이런 걸 제가 찾아서 읽었어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작가들이 너무 한국에 이런 작가가 있구나. 네. 지금도 김유정 왜냐면 스토리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뭐 동백꽃이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이 그거 되게 힘든 대부분 요즘도 정말 많은 소설 읽어보면요 다 읽고 나서 스토리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소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엔딩도 잘 기억 안 나고 그런 예. 것들 맞죠. 예. 근데 그 김유정이나 이효석의 작품들은 그렇게 그 어릴 때 읽은 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걸 보니까 좀 영향을 그때 굳이 말하자면 그때 막 소설 읽기에 대한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그런 작가들이 아니었나. 예, 지금 너무 좋은 작가가 많지만 좀 약간 어릴 때 읽은 게 굉장히 오래 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편입할 때 국문과 간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소설가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뭔가 잠재의식 속에는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나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훌륭해 보인다라는 게 있었던 거네요. 무의식 중에 그럴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습작을 하셨대요. 그거는 제가 신춘을 당선되고 나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유전적인 것도 조금은 있지 않나? 네, 맞아요. 뼛속까지 약간 문학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살아오시면서 아예 딱 뭔가 이제 나의 터닝 포인트를 삼고 뭐 내 인생을 딱 바꿔준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근데 어머니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영향은 아니어도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어머니라고 하시면 왜냐면 네. 저 그렇게 집안이 망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문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예술가들한테 꼭 필요한 게 결핍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는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체로 시간의 결핍을 많이 가지고 그 마감을 지켜가는 이런 걸로 힘을 많이 얻는데 좀 아무래도 남다르게 좀 많이 힘이 드셨고 어릴 때는 유복하게 지내시다가 그 이제 청년기에 막 이렇게 힘든 걸 많이 겪으시면서 이런 훌륭한 소설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계속 부유하게 사셨으면 또 그대로 이런 재밌는 소설들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럭셔리한 소설을 럭셔리한 소설을 그쵸. 이게 좀 배경이 달랐을 것 같아요. 아, 소설의 그럼- 배경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낭독을 좀 해볼까 하는데 혹시 책의 어떤 일부분이 마음에 드셨으면 책을 조금 읽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진님이 읽어주세요. 제가 그 쇼케이스에 몇 페이지죠? 148페이지에 149페이지에 그 샹들리에를 이렇게 딱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집안에 누추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 149페이지에 그 위에서 한 6, 7번째 늦은 밤. 예. 늦은 밤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들어서던 태아는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뭐야? 잘못 들어온 줄 알았잖아. 거실 천장에 커다란 샹들리에 조명을 달던 희영이 웃으며 말했다. 조명 샀어? 분위기가 달라졌지? 태안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는 거실 한쪽에 세워놓은 플로어 스탠드와 부엌 천장과 자신의 방 천장에 달아놓은 천장 트랩 조명을 차례로 올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왜 마음에 안 들어? 태아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무 밝잖아. 정육점 쇼케이스도 아니고. 태환의 말 때문이었을까? 그 순간 희영의 눈에는 조금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던 삶의 흔적이 고깃덩어리처럼 크게 보였다. 태안 방 천장의 단 조명은 태안의 낡아 빠진 행거와 누런 벽지를 더욱 선명히 보이게 했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행거에 걸린 붓들도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았다. 잡지의 카페 인테리어를 흉내내어 부엌 상부장 앞에 단 조명은 곰팡이가 지워지지 않은 싱크대 실리콘을 강조할 뿐이었다. 거실에 세워둔 플로어 스탠드 때문에 천장 구석에 거미가 만든 거미줄과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작동산이들도 더욱 두드러졌다. 샹칠리는 삽성한 사진처럼 희영의 집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서랍장 대신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넣어둔 속옷들은 샹들리의 불빛을 받아 얼룩과 구멍이 더 커 보였다. 희영은 바구니 뚜껑을 덮어 속옷들을 숨기고 먼지털이를 이용해 천장의 몰딩 부분에 생긴 거미줄을 걷어냈다. 집을 잃은 거미는 우왕좌왕하며 벽을 기어 올랐다. 네, 여기까지. 특별히 여기를 이렇게 나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소설집 안에서는 아무래도 좀 요 단편이 좀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물론 제가 이 샹들리에를 사서 집에 와서 단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상상이죠, 문학적인 상상. 야, 우리 집에 샹들리에가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그때 이 반지하에 막 이렇게 곰팡이도 있고 그냥 굳이 샹들리에를 안 달아도 밝은 불을 켜면 막 거미줄이 저 구석에 보이고 막 이러는 거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뭐 지우지 못한 그런 삶의 누추한 흔적들이 이케아에서 가져온 그런 조명들에 의해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거기 있는 조명 다 갖고 와서 우리 집에 막 붙여보고 싶고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그 쇼룸은 쇼룸일 뿐이지 우리 집 반지하에 저거 다 가져와 봤자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쇼룸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이케아에서 엄청나게 조명이 밝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이케아에 아무리 가서 그걸 우리 집에 갖다 놔도 그런 쇼룸을 제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케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육점 쇼케이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남편 정육점에 맨날 갔어요. 가면 손님인 것처럼 그 CCTV가 있으니까 사장님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데 정육점은 그렇잖아요. 더 맛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붉은 네, 막 붉은 달아놓잖아요. 조명을 쓰죠. 예. 그거를 이케아의 어떤 쇼룸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 조명을 이렇게 실제보다 더 착시 현상을 내기 위해 그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 정육점에서 일을 했고 또 제가 이케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정육점에서 일 안 했으면 쇼케이스라는 소설이 참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뭔가 물건이나 가구에 대한 이런 것도 저는 사실 물욕이 좀 없는 편이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누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좀 쉽게 줘요. 그냥 뭐 귀걸이 이런 것도 예쁘다 하면 빼주고 약간 이런 타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쉬는 시간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잡지를 펼치면 막 이렇게 나오자 물건들이 그래서 혼자서 이거 누가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하나씩 고르거든요. 이렇게 페이지 넘기고 하나 고르고 페이지 넘기고 하나 고르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그냥 취향으로 고르다가
나중엔 가격을 따지게 되고 이왕지사 좀 비싼 거를 고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한 권을 끝나고 나면 마치 그 물건을 가졌다가 그냥 내가 알아서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은 그 오래오래 혹시 그거와 또 달리 오래오래 고대하면서 가졌던 물건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 뭐 가구든 뭐 그 물건이 꼭 아니더라도 막상 선물 받고 났더니 너무너무 좋았던 물건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제가 정말 막 비싼 만년필을 받아도요, 그걸 잘 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막 이러는데, 저희가 남편하고 결혼식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결혼할 때 뭐 이렇게 금반지 작은 거 뭐 맞추긴 맞췄는데 그것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팔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이 저 팔았냐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근데 어디 있겠죠. 방 한 구석에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때 남산에 가서 뭐를 하나 했는데 우리 둘이 이렇게 손을 딱 맞잡고 왁스로 이렇게 딱 고정해주는 그 손 모양의 그게 한참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 둘이 그때 손을 딱 잡고 우리 이제 결혼했다 그렇게 하고 그날이 나름 특별한 물건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거를 반지하 집에 갈 때마다 그게 깨질까봐 아주 연약한 거니까 그걸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동안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한 거니까 가격은 되게 싼 거였어요. 5만 원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둘이 맞잡은 그 10년 전에 그 손을 맨날 간직하게 다니다가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걸 잘 갖고 다녔는데 제가 우리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게 어디 갔냐고 없어졌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제가 그걸 산산조각 내가지고 자기가 부부싸움 하는. 근데 그 기억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러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평소에 술을 살짝 그랬나? 근데 그러니까 그 결혼에 우리의 상징이었던 그 손으로 산산조각 내고도 그러고도 그 이후로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그 결혼의 상징이었는데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인데 그게 없어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그러니까 살면서 좀 까먹은 거예요. 좀 몇 년 된 일이다 제가. 근데 오히려 그게 있을 때 그 이사 갈 때마다 너무 불안했어요. 저희 깨질까봐. 깨질까봐. 그 아저씨들이 그거를 그럼 내가 자동차도 제가 옮겨놓을 수도 없고 맨날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따위 거 깨트려버리고 깨트린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지중지했는데 오히려 막상 없었을 때 까먹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 싸이월드에 그 사진이 나와서 저거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깨달으면 상이 없다. 해서 그 어떤 상을 가지고 뭐 부처님 상이나 이런 데다가 믿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마음 안에 있다라는 그런 건데 굉장히 그런 교훈적인 것을. 근데 제가 그게 깨닫잖아요. 미안하니까 까먹은 거겠죠. 내가 깨트려놓고도 좀 후회했겠죠 제가. 그 죄책감으로. 예. 엄청 편리한 성격이시네요. 그래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뜻밖의 받아봤는데 좋을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도 있으세요? 받아봤는데 좋은 거? 막상 만년필 이런 거 사실 작가님한테는 만년필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뭐 신경 써서 굉장히 선물하는데 다 지금 잃어버리고 반지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막 이건 나한테 착 맞고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지 않지만 너무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그게 뭐가 있죠? 가방을 한번 털어볼까요? 가방도 진짜 뭐 굳이 말해도 근데 제가 책을 네. 되게 서재를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모으는 게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결혼할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결혼할 때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들이 저희 집에 오면 그 견적서에 써요. 책 많은 집 이렇게 쓰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침대를 한 거의 10년만 안 쓰다가 허리가 아파서 침대를 들여놨는데 침대를 우리 집에 갖다다 놓은 그 배달해 주신 아저씨가 들어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혹시 작가냐? 책이 엄청 많으시. 근데- 얼만큼이나 있어요? 엄청은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책이 많은 집은 많다. 근데 책이 많고 빈곤해 보이는 그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 삶에 책이 많은데 빈곤해.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뭐 옛날에 그 신나는 사람이 있으면 비슷하다 지금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책들이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보다가 놓은 것 같은 그런 이런 손때가 묻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뭐 물건은 아니지만 제 친구가 저한테 시바견을 강아지를 아 씨발. 시바견을 예. 걔 때문에 인격 수양을 막 하는데 제가 그럼 막 그렇게 뭐 원하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떠먹게 된 거였어요. 갈 데가 없어진 강아지였는데 지금은 아주 걔 때문에 막 맨날 웃고 행복한 그런 게 있죠. 네. 그건 뭐 웬만한 물건이 저번에 한번 집 나갔는데 정말 나는 하늘이 노래 좀 찾긴 찾았어요. 근데 네. 물건이 아니지만 참 선물 물건은- 받은 것 중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뜻밖의 너무 좋았던 계획에는 없었지만 받고 났더니 물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좋았던. 심지어 얘를 신춘문예 당선되면 상패를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거 깨질까봐 되게 조마조마해요. 아 진짜요? 깨질까봐 저도 그냥 깨버리세요. 그걸로 가끔 호두도 깨먹고 하는데 상패를 쓸 정말 우리 집이 좀 넓고 이러면 제가 전시장을 만들어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맨날 저거 혹시 깨질까봐 둘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성향이 엄청 큰 괴리감에 오가는 것 같은 게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호들 보면 깨고 막 그걸로 막 무기 삼아서 나중에 누구도 때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뭔가 근데 엄청 그런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작가님만의 매력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네요. 또 안에 좀 읽었으면 좋겠는 또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작가님이 한 편 한 달러 읽어주시겠어요? 네, 다이소 이 물건들에서요. 예, 몇 페이지? 저 어디가 후반 마지막에 이제 결론 50페이지요. 50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예, 둘이 이제 헤어지기로 하고 다이소에서 만났기 때문에 전 다이소에서 헤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거 반드시 여기서 헤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제가 다이소로 데려가서 썼습니다. 50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아무 생각 없이 한가득 다이소 장바구니를 채우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이 함께 쇼핑하는 마지막 날일 거라고 말했다. 영화는 그 자리에 우뚝 서더니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 골라보라고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나도 영환에게 한 가지를 고르라고 했다. 우리는 10분 후 애견용품 코너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헤어졌다. 여전히 반짝거리는 물건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저 멀리 소실점처럼 보이는 곳이 애견용품 코너다. 그곳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필요한 물건을 물색한다. 발을 옮길수록 물건들이 조금씩 윤기를 잃어가는 것 같다. 나는 귀걸이 뒷꽂이를 만지작거린다. 원래는 조잡한 분홍색 플라스틱 귀걸이의 짝이었던 귀걸이 뒷꽂이. 짝을 잃은 귀걸이를 어디에 두었더라? 10분이 지났지만 필요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야 할 것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고개를 굽혀 블루베리 향이 나는 초를 들여다보는데 오른쪽 코너에 독특한 색감의 물건이 시선을 잡아 끈다. 빠른 걸음으로 물건을 향해 다가갔는데 지난번에도 봤던 것과 비슷한 물건이다. 사놓고 몇 번 쓰지도 않고 버린 물건. 그렇게 몇 바퀴를 돌다가 시계를 보니 20분이나 지났다. 성급히 애견용품 코너로 갔지만 영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지만 영화는 없다. 또 혹시 선생님께서는 좀 인상적인 부분이 좀 뭔가 표시가 돼 있어서 아까 하셨던 거라서 네 맞아요. 희영아가 태어난 얘기가 네네네 그게 너무 좋으셨어요. 맞아요. 또 다른 부분 혹시 저분이 좀 한 읽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2층 여자들이 나름 재밌지. 맞아 재밌었어요. 예. 몇 페이지? 그 여자들 싸우는 269페이지에 거기서 총무가 막 괴로워하는 중간쯤에 며칠 뒤부터 읽어주세요. 269페이지. 269. 269페이지. 중간부터 읽으면 되나요? 네. 며칠 뒤. 네. 며칠 뒤 나는 괴성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다. 의심할 것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였다. 통곡하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녀의 사랑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열고 작게 말했다.
언니 조용히 해. 사람 다 깨겠다. 여기저기 술병이 널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 그녀가 자랑했던 남자친구의 사진이 조각난 유리 액자 아래 깔려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울다가 잠들었다. 다음날 오전 나는 여느 때처럼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보다가 무심코 바우하우스 게시판에 접속했다. 게시판에는 온갖 광고글이 올라와 있었다. 어제 올라온 글이 눈에 띄었다. 나는 직무 테마인 총무로 시작되는 글을 반사적으로 클릭했다. 2층 거주민인데요. 여기 총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인 아줌마는 밑에 안 내려와 보시나요? 화장실 바닥에 휴지가 널려 있고 쌀이 떨어진 지도 이틀이네요. 총무는 자신이 거주민인지 총무인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총무를 해고하고 월세를 낮춰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밑에 동의하는 댓글도 서너 달렸다. 총무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는데 아줌마가 씩씩거리며 210호로 향하고 있었다. 아줌마의 교양 덕분인지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다. 아줌마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아이 우는 소리처럼 측은하게 들렸다. 예, 거기까지. 총무가 이 총무는 제가 실제로 겪었다. 예, 실제로 모델이 겪었던 나는데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고시원에서 오래 살았어요. 여성들이 사는 여성 거주 고시원에서 살았고 정말 얼마나 싸우는지 굉장히 싸워요. 근데 소리 내지 않고 게시판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서로 싸우고 거기가 남자 출입 금지잖아요. 근데 정말 복도에 딱 나가면 보여요.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남자들이 이렇게 네, 들어오는 모습이 그런 게 보이는데 한 번도 안 드리고 가셨어요? 모를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편리한 성격이 이때도 나오시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합니다. 그 사생활이다 보니 제가 그런 걸 봐도 그걸 굳이 이렇게 신고까지는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떤 고시 공부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너무 많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 아줌마한테.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남의 방 귀에 이렇게 듣고 소리를 듣고 막 이러는 예민한 성격을 가진 친구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총무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던 총무에 물론 이제 본래 제가 본 거랑 이제 많이 가공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총무가 이런 소설을 쓰고 싶게 해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총무를 드리지 않았다면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맞아요. 단편 소설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신박한 총무의 그 역할이 우리가 모두가 뭔가 해결해주고 바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잘하는 언니 같은. 네, 네. 되게 편안한. 그럼 이제 거의 지금 거의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금 여기 좀 작가 지망생도 있으실 것 같고 글을 쓰고 싶어 하거나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보통 글을 이렇게 슬럼프나 글이 안 써질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진짜 글이 막 잘 써져도 막 엄청 많이 써서 누구한테 보여줬을 때 막 아니라고 할 때 되게 괴롭고 별로다 이럴 때 괴롭고 한데 정말 글을 다시 써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하는데 저도 막 넷플릭스도 보고 막 네. 글하고 상관없는 걸 막 해요. 그럼 또 막 한 2, 3일 아예 안 쓰면 또 써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안 쓰는 뇌를 좀 사용하면 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걸 되게 어려워하고 그쪽 책을 아예 안 보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책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학 참고서 같은 것도 서점에 가가지고 학생들 보는 그런 것도 보고 하면 뭔가 뭔가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인지 뭔가 약간 글자가 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조금 몇 줄 나오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 의식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것들 많이 네. 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영어 책도 좀 펼쳐보고 일본어 책도 왜냐하면 내가 다른 언어를 좀 이렇게 하면 또 한국어를 막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것도 이제 직업으로서 작가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 알바하다가 틈틈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틈틈이 하다 보니 막 너무 쓰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름 이제 전업적으로 집에 있다 보니 너무 안 써질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듣다 보니 진짜 작가님은 여러 가지 어떤 결핍이나 이런 인생의 고통들을 굉장히 잘 승화해서 너무나 작가님만의 방법으로 독특하고 너무 보기에 사랑스럽게 잘 견디고 그거를 누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그 책을 이제 내실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 달에 에세이가 하나 나와요. 다음 달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막 교정 보고 제목을 결정하려고. 아, 내용은 다 끝났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이제 뭐 일간지에 2019년, 20년에 연재를 했었어요. 아, 에세이를 네네. 국민일보에 그거를 네. 이제 묶어서 출간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고 이제 소설은 아마도 다음 해쯤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기대됩니다. 해서도 이런 자리도 생기고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그런 이런 독자님들께 작가님 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소설을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아마도 내년에는 나오고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출간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몸이 좀 허리가 많이 아프고 몸이 좀 그랬어요. 한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게 체력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소설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잘 쓰게 되는 건 줄 제가 잘못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더 쓰면 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나오고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막 몸이 아프고 좀 그것도 뭐 심각한 병이 아닌데도 이렇게 계속 이거를 작업을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노련해지고 풍부한 경험으로 예. 인해서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몸도 따라주지 않고 사실 감각도 내가 굉장히 노력해야 그 감각이 유지되는구나. 예. 그렇구나.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아.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이렇게 뭐 조금 몇 달만 놔도 이렇게 잘 안 되고 피아노도 그렇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도 내가 며칠 아파서 막 누워있고 안 쓰다가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 예. 그러면 독자님들도 건강을 잘 준비하셔라, 건강 잘 챙기셔라 이런 말씀을. 네. 예. 그리고 혹시 내가 글을 잘 못 쓰면 다 건강 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건강이 정말 이거 너무 상투적인 얘기인데 건강을 이제 미리미리 제가 챙겼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 네. 그럼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네네네. 한국 문학을 많이 좀 읽어주세요. 사랑해. 예, 너무 요즘 학생들은 한국 안 본대요. 책을 안 보고 요즘 그런 말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하는 뭐 이런 아주 뭐 짧은 글, 요즘 학생들이 글자를 안 보고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난독증도 많고. 예, 그래서 네. 근데 하지만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사실 시나리오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당연히 책은 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맞습니다. 한국 문학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읽게끔 엄마가 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읽어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후두엽 게임을 많이 하거나 하면 후두엽만 발달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글씨를 쓰게 되면 전두전야가 활성화가 돼서 훨씬 더 이제 영리해지는 건데 좀 많이 생각을 못하니까 한국 문학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패친들한테도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패친들이 맞아요. 패친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때까지 몰라요. 패친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정말 패친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막 눌러주시잖아요. 그런 그 힘이 될 때가 있고 그것도 막 어떤 분은 최고예요를 눌러주시고 사실 얼굴을 모르는데 그리고 저번에는 한번 길을 가다가 어떤 제 패친하고 너무 닮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숨었어요 기둥에 친구인데 처음에 저도 모르게 가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려다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패친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떤 사람은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못 만나는데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예. 네. 어떤 사람은 어쨌든
이상하게 오래 알고 지낸 것 같고 제가 가다가 이렇게 인사할 뻔했다는 그런 그 사람 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저의 패친분들은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독자님들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언제나 너무 힘이 되고 예. 라방을 감사하시다고. 이걸 보고 계시다면 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보통 피부의 연장선이 옷이고 감정의 연장선이 SN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감정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글 자체를 사랑하고 어떤 선입견 없이 대하는 게 페이스북 이런 SNS 친구들이니까 많은 사랑을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같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팔로우 하시고 그리고 보통 좋아요가 하나이더라도 좋아요가 10개면 100명이 본다는 통계가 있대요. 그래서 뭐 직접 이렇게 최고예요 누르진 않지만 늘 많은 독자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 그냥 뭐 좋은 거는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나쁜 거는 빨리 까먹으시는 이런 편리한 성격을 영영 유지를 하시기를 네 바랄게요. 뭐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이걸로 마치고 저희 여기서 사인을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